자, 이번 시간은 이론 교재 269페이지고요. 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진술을 준비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자,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가 있기까지 과정이죠. 그 과정, 개발허가 절차. 자,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리고 또 산 아래에 마을도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여기는 하천이에요.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또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자, 여러분의 고객이 여기서 자, 이 마을에 임야와 농지를 취득합니다. 임야와 농지를 취득해서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을 것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임야나 농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형질 변경 필요합니까?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을 통해서 이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대지를 조성해야 되겠죠. 산이 높은 부분은 절토하게 됩니다. 절토. 낮은 부분은 성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정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겉모양을 바꿉니다. 토지 형질 변경. 당연히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거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사적 개발은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죠. 자, 이렇게 허가 신청서가 관할시청 군청에 제출되면은 자, 시청 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되죠. 이때 처분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에 맞도록 허가 신청된 경우에는 허가 처분을 하게 되고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겠죠.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 시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출제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자,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일정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첨부. 무엇을 첨부한다고요?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자, 그 계획서가 이거예요. 이거. 무슨 계획서냐면은 여기서 형질 변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방지 조치 계획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고 계획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절토된 부분에 복이 흉하지 않도록 조경과 경관 계획서 제출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제출합니다. 이런 계획서를 첨부하여서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오늘 배웁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는 지역이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그 계획서 중에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가끔 지문에 나오잖아요. 개발허가 신청서에는 일정 계획서,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조경과 경관, 기반 시설 설치 계획서 등을 첨부하는 게 원칙인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대로 여러분 교재에 아마 조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맨 위에 보면은 허가 신청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읽어볼까요?
자, 개발허가 신청을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항교훈 방지, 경관, 미축공대 조치, 조경 등 계획서를 신청한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조경 등 계획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인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군청에서, 시청군청에서 허가 여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신청서 제출되면은 의견을 들어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의견은 누구부터 의견을 들을까? 누구의 의견을 들을까? 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것은 이제 현장이 필요해요. 한번 봐요. 지금 여기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했잖아요. 그 허가 신청된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을 허가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허가 절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죠. 이 특징인 거야.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의 의견을 들으면 얼마나 시험 내기 좋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계획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대상을 그 많은 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개발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봐요. 자, 여러분 교재 건너편에 보시면은 6번에 봅니다. 6번에 보시면은 건너편에 6번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읽어볼게요. 관경정위원장은 개발허가에 관한 규정 중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속 채취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이 법에 의해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이라고 의해서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사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이니까 이 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당연한 건데 지금 요약집에서는 다루지 않죠. 다루고 있지 않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에요. 기본서에 나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신청서 제출로부터 며칠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자,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269페이지 보면은 2번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에 두 번째로 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밑줄 그었죠.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며칠?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밑줄 그으면 되겠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신청서 제출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은 그 허가권자, 관할 시청, 군청, 시장, 군수님의 기분에 따라서 허가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그 민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행에 의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 허가 기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 행위를 하시려면은 다음 기준에 맞도록 허가를 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 기준을 법으로 정해둔 거죠. 이 개발 허가 기준을 지금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개발행 허가 기준 나와 있습니까? 일반 개발행 허가 기준이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5개,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허가 기준이 됩니다. 허가 기준. 개발 행위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이에요.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은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 있어야 손님에게 내가 허가 기준을 좀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기준이라면은 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1번 제일 먼저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규모 동그라미. 이때 규모는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규모.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양가로 2번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규모 나와 있습니까? 이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 국토교육법상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면적 규모죠. 이걸 우리 암기하고 있죠. 네, 형질 변경 허가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오습니다. 우리 암기방법을 농공관 기본서에 다 필기되어 있죠.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얼마죠?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공간 3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 미만이 되고요. 본옥이 뭐죠? 보전, 녹지,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얼마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됩니다. 지금 5개를 외웠잖아요.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가 납니다. 개발허가 심사 기준 첫 번째 용도지역별로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할 것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봐요. 첫 번째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적합할 것 됐죠? 두 번째 2번 중요해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어디에?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하면 틀리잖아. 관리계획.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규모가 적합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렇게 다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상식 아닐까요? 4번, 5번은? 4번에 봅니다.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가 가능해야 되죠.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것. 저 산속에 아름다운 사찰이 있어. 아름다운 이제 고풍스러운 사찰이 있고 전통 있는 사찰을. 그리고 주변의 자연 경관이 계곡이 진짜 아름다운 거야. 거기 느닷없이 모텔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변 환경 경관과 그죠?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가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그러면 4번, 5번 상식이잖아요. 결국은 1번, 2번 정도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도지별 형질 변경 허가 규모, 암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계획에 은하지 아니할 것.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렇게 객관적 심사 기준에 의해서 허가 여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죠.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죠.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는 이런 뜻이나 한번 봐요. 일정한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뭐 한다는 거죠. 조건을 붙여서 개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그죠? 일정한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개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조건부 허가 제도죠. 예를 들면 한번 봐요. 여러분 이제 공법을 공부 좀 하셨잖아. 1년 정도 뭐 벌써 6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법 지식이 상당하시잖아요. 그래도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일정 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은 깜빡깜빡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 그 일반 국민은 이게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을 할 때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민원인이 챙기지 못한 거예요. 바로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개발허가 신청서에 위해 방지계획서, 환경 방지계획서, 조경계획서 제출은 안 했지만 내가 당신을 믿고 허가를 해줄 테니까 공사를 하면서 위해 방지 조치도 하고 조경 조치도 하고 환경 방지 조치도 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도 하실 건지 의견을 들어보고 한다면은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슨 허가라고 합니까? 조건부허가. 그러면 봐요. 조건부허가 제도 무엇인지 아셨으면 조건부허가 제도는 허가권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민원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배려해서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 다음에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온갖 계획서 가져가잖아. 개발행 허가만 해준 다음에 위해 방지 조치하겠다, 환경 방지 조치하겠다, 절토된 부분에 폭이 흉하지 않도록 비탈변에 조경 조치하겠다. 계획서 제출했잖아. 근데 그거 믿고 허가해 줬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까 봐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시청군청에서 은행에 예치시켜두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예요.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보증금입니까?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건축법입니까? 농지법입니까? 국토교육법입니까? 국토교육법에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까? 이행보증금입니까?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있는 거야. 근데 이행강제금을 배웠죠. 이행강제금은 무슨 법에 있죠? 이게 시험 문제였어. 다음 중 부동산 공부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맞게 짝진 것은 그 시험 문제였다니까. 기출문제. 건축법에 있잖아요.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고 또 어디에 있죠? 농지법. 농지법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거야. 건축에서 이행강제금은 이거잖아요. 이야기 좀 합시다. 국토교육, 그러니까 큰 것을 일단 구분해야 돼.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굴비 개통발, 굴비 발차기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숲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부분적으로 암기는 잘하는데 소송으로 모르면 꽝이라니까. 그래서 국토교육법에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입니까? 개발인 허가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이 넓게 보라고.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절차에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도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넓게 보라고. 시험 문제 그렇게 봐야 이제 공법이 좀 보여요, 제도적으로.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 20% 이런 건 잘 외우는데 소속으로 모르는 거죠. 그럼 꽝이잖아.
그죠? 소떼는 많이 몰았는데 고삐를 쥐고 있지 않으면 그 소는 내가 아니잖아. 고삐를 붙들고 있어야지. 이행 부정을 외치려도. 잠깐만요. 건축법에서 강남에 50층 빌딩이 있는데 건축주가 세개층을 불법으로 증축했어요. 그때부터 이 건물은 무슨 건축물입니까? 위반 건축물이에요. 건축법과 건축법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위반한 위반 건축이 되는 거야. 건축법상 위반 건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건축에서 배웠잖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대답해요.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은 이를 된장,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잖아. 건축법상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몇 주 전에 국토교육부 4주 전에 배웠잖아. 오늘 3주 차니까 4주 전에 배웠네.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그렇죠. 불법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발각돼서 그럼 뭐 할 수 있죠? 계속 하라고 해야 됩니까? 공사 중지해야 됩니까? 공사 그만둬! 공사 중지명. 그 다음에 철거 명령 해야 되죠. 불법으로 공사가 끝나고 발각된 거야. 해체, 사용 중지, 해체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쭉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된장. 그러니까 봐요. 공법의 목차라니까 내용을 많이 읽고 딱 이렇게 하나 위반 건축물이 뭐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죠? 이런 걸 외우라고 목차를 축축축 외워나가라고. 공부 방법 열심히 해라. 대신에 옳은 방법을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생고생한다.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다른 법령에 의해서 타 법령,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잖아요. 타 법령에 의해서 영업 등 허가를 해주라고 해야 됩니까? 중지 요청해야 됩니까? 영업 등 허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체 명령하면 바로 해체합니까? 버팁니까? 버티잖아. 그럼 언제까지 해체 명령을 이행하라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을 주잖아. 시정 명령 이행 기간 동안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범위내에서 뭘 부과하게 되죠? 이행 강제금. 그러면은 건축법에는 이행 강제금입니까? 이행 보증금입니까? 이행 강제금이 규정되어 있잖아. 맞죠? 농지법에는 농지 처분 사유가 있잖아. 여기 집중.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고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공인중개사 시험도 배농사를 안 짓는 거 방치해버린 거야. 그죠? 농지 처분 사유가 되는 거야.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도 몇 년 내에? 1년 내에. 야, 이런 거 이제 대단하신 분은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1년 내에 농지 처분을 명령합니다.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도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의무주로 처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의무주를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 처분을 안 하면 의무 처분 기간에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그 처분 명령을 시정 명령 이행 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강제로 처분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이행 농지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행 강제금.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은 매년 1회,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툭 던지면은 이렇게 줄줄줄 나오게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르게 딱 계획을 세워서 빠지는 부분 없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농지법에 있고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절차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는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보증금입니까? 이행보증금. 이제 5, 6월 정도 되면은요, 이런 강의가 최소한 3번 정도, 4번 정도 돌았기 때문에 또 지난해 공부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앉아서 가끔 자기만의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좀 넓게 보는 습관들, 소속도 기억해 보는 거, 목차를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행보증금 외치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행보증금 외치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세요. 7번에 개발인 허가의 이행보증 등 찾으셨습니까? 네, 빨리빨리. 제일 밑에 이행보증금 외치 읽어볼까요? 시청군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적용 등 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인 허가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외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외치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앞으로 묶어서 외치 사유.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시청군청에서는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 솔직히 암기방법 해주는 것도 좀 그래요. 이런 거. 이거 뭐 암기하면 뭘 거예요? 통째로 한 문제 안 나온단 말이야. 빨리 비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도로 줄 거예요. 도로 등 줄 거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밑줄 거예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 동그라미. 2번 빨리 줄 거예요. 굴착 할 때 굴착 줄 거고 굴 동그라미. 굴착으로 인하여까지 줄 거예요. 굴착으로 인하여 그 뒤에 줄 거죠. 붕괴 동그라미. 그 밑에 줄 송괴 동그라미 줄 거죠. 송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굴착으로 붕괴, 송괴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위해 방지 유지하도록 이행강제금 외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봐요. 발파로 인한 줄 거죠. 발파할 때 발 동그라미. 발파로 인하여 저 뒤에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밑줄죠. 발파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밑에 줄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줄 거고 차 동그라미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줄 거죠.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가 되면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하면 적용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으면 B 그렇게 해서 B 동그라미 하시고 굴비 발차기 그렇게 외우잖아. 근데 굴비 발차기 그렇게 외우는데 이거 연습 뭐 그냥 이거 외웠다가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 그 줄에 의해서 한 줄이 들어가요 지문 속에. O와 X로 판단만 하면 된단 말이야. 다만 자 이렇게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보세요. 개발허가 받는 자가 누구죠? 국가지자체 빨리 줄 거예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행보증금 외치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국가등은 이행보증금 외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다음 3번 내려옵니다. 3번의 동그라미 2번 이행보증금 납입. 이행보증금 납입 뭐죠? 현금으로 납입 줄 거고 밑에 현금 밑에 원칙. 세 번째 줄 끝에 현금 없으면은 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죠. 보험회사나 보증회사 등의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예외죠. 이행보증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원칙, 보증서 등으로 대신 가름할 수 있어. 그리고 이때 이행보증금 납입 금액은 가로 안에 줬겠죠. 현금 뒤에 총공사비 20%다. 총공사비 20% 이내에서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치지 않고 개발행위가 무사히 끝나면은 중공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중공사를 받은 때 예치보증금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반환 미칠 것이고 중공검사를 받은 때 미칠 거예요. 중공검사를 받은 때 예치보증금은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중공검사 나와 있습니다. 중공검사는 잠깐만요. 자, 허가받고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중공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중공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중공사 받아야 돼요.
근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포크레인으로 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거죠. 중공사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이미 받았다면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준공공사잖아. 이게 법상 준공공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 세 가지란 말이야. 이도 가끔 있어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야 돼. 그래서 읽어볼게요. 준공공사 8번.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 행위를 완료한 때는 관할 시청 군청에서 준공사를 받아야 되는데 밑줄 긋죠. 물건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토지 분할 이 두 개는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개발 사업 완료 준공사를 받지 않는 거.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 하나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밑에 메모해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입니다. 오른쪽으로 쳐서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개발 허가의 제한. 저는 칠판에 쓰면서 그냥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교재에 밑줄도 끄시고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얘기하고 있거나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잠깐만요.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을 보시면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내 땅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가 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죠. 땅 사놓고 개발 허가 못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현장에 나중에 땅 보러 가면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뭐. 이제 지대공부 들고 가서 지대공부 보고 이제 현장에 답사를 가서 일단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 구역 관계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개발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용도직별 형질 변경 허가 규모도 아까 알고 있어야 되고 허가 말씀 면적 규모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런 땅은 당장 개발을 원하는 자는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 사유가 있는지를 보라고 현장에 가서 제한 사유가 있는지 1번 외워야 됩니다. 제한권자는 아니어도 되죠. 교재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죠? 제한권자. 근데 암기하지 말 것. 그러니까 암기 안 해요. 이런 거 정답 결정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허가를 제한하려면 이런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 맞죠?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기획위원회는 지방도시기획위원회입니까? 중앙입니까?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기획위원회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허가를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저명한 도시기획 전문가로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기획 전문가,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제한을 못하는 거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군 도시기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 허가를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와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개발 허가를 제한하면 이건 제한 절차가 되죠. 근데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단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거야. 연장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에서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잖아요. 제한 기간 연장은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 기간이죠. 제한권자, 제한 절차, 제한 기간. 원칙은 몇 차례?
한 차례 1회 몇 년? 3년. 3년 이내에서 개발허가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죠.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죠. 연장은 한 차례 2년. 2년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그때 원칙 3년에 연장 2년이면 연장 사유가 있으면 최장 몇 년이죠? 5년 동안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땅 사놓고 5년 동안 허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개발허가가 제한됐다면은 고려청자가 나오면은 괜찮아요. 조사 발굴을 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조사 공인된 서울대학교 박물관 팀 이런 데서 나와서 조사 발굴하고 고려청자를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지을 수도 있고 전주택 지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문화재인데 고려청자가 나오지 않고 고인돌이 나왔어. 고인돌은 그 조사 발굴해서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선 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대로 제한 사유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러다가 영원히 개발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유명한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있었는데 6.25 때 불탄 거예요. 그럼 절터에 주춧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삼청 석탑이 있을 수도 있잖아.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영원히 개발허가를 못 받는 거잖아요. 유적지, 사적지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건설회사들이 그 아파트 지으려고 잘 안 가는 도시가 있어. 어디죠? 경주. 파면은 문화재가 출토되니까. 그죠? 고려청자 깨부리고 할 수도 없고, 다 신고해야 되니까. 공사 중단해야 되나. 자재 인력 수급 관계 다 계획했다가, 그 중단돼 있으면 사업 지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힘들죠. 규제가 많죠, 그런 것은.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한 사유, 연장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치닫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뭐죠? 제한 사유죠. 제한 사유. 교재 보면 몇 개가 있죠? 5개. 그 5개를 순서대로 외워야 되잖아요. 1번,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3번,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됐거나 개발 밀도 관리구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에 지정되지 이렇게 외워놔야 되죠. 글자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문장을 외웁니까? 핵심 키워드를 기억합니까?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죠. 끝난 거잖아요. 그 순서를 그렇게 외우시라고. 첫 번째, 1번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맞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때 수목을 상징적으로 제가 뭐라고 소개하죠? 소나무. 한국 소나무는 보호 수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한 그루만 있어도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허가 안 난다 그랬죠. 소나무 약품 넣어서 막 죽이고 하잖아. 뉴스에 나오잖아요. 땅 사놓고 아니 수도권에 땅 5억 주고 사두는데 전원주택 못 짓는 거야. 그죠? 소나무 한두 그루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소나무 보면 저거 어떻게 죽이지? 막 그러는 거야. 그죠? 사고 나는 거잖아.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료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은 철새 도래지잖아. 철새 도래지. 매년 철새가 오는 곳 개발이가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한 점. 어떤 농지가 우량농지죠?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그건 평야지대잖아. 그러면은 우리 평택이나 오산 주변의 농지는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사적으로 개인이 그 농지를, 절대 농지를 사서 개발 행위를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사적으로는 개발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삼성 반도체는 들어오잖아요.
그죠? 왜? 국가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니까. 지정해 주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동시에 뭐로 바뀌죠? 배우잖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결정고시 형수로 본다. 세상을 바꿔버린 거야. 그걸 개인이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국가, 행정청에서 행정계획을 하는 거야. 공적 개발만 가능한 거지. 아, 그런 거구나. 1번. 이거 상징적으로 어떻게 외웠죠? 소나무 철새. 개발이가 제한 사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그렇게 오게 되죠, 이제. 소나무가 있거나 철새돌이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가 제한 도시이다. 두 번째.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원인입니까? 기록합니까? 원인이잖아.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면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면 개발을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고인돌, 고래청자 이야기했잖아. 제한 사유, 문화재 환경. 2번.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을 때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허가 기준이 크게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잠깐만. 이 동네에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3년.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날부터 3년 내에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구역인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구역인 지구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3년 내에 결정고시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가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가 되죠. 이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규제가 풀리는 거야. 풀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허용된 용도, 종류, 규모로 건축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제한이 되구나. 근데 수도권에 개발 좀 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에서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피해 다니기도 쉽지 않다니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전부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사적인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죠. 우리 부동산 할 때 실무에서 많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당장 개발을 원할 때는 그렇잖아요. 제한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지금 오늘 배울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까?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이에요. 이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까? 물어보면 신도시 개발 지역이다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죠? 물어보면 개념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신도시 개발 지역이니까 대한민국의 신도시 개발은 전부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신도시 개발은 전부 공적 개발이잖아.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사적으로 개발합니까? 개인이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잖아요. 전부 공적 개발이라. 그럼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제한 사유 5개가 다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안 외워도 금방 익숙해지잖아. 여러분 단순히 암기를 5번 반복하고도 낫잖아요. 설명하면 듣는 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봐요. 1번과 2번 소나무 철새 환경문화재는 제한기간이 연장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은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한 사유 3, 4, 5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네,
그 개발이 끝날 때까지 제한기간 연장될 수 있는 거야. 3년에 한 차례 2년이니까 최장 몇 년입니까? 5년 범위 내에서 개발가 제한될 수 있죠.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건축 내 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오 묻겠습니까? 오. 이제 그렇게 지문이 쌓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제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밑에 봐요.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 디귿 리얼 미음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연장 사유잖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한 기간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 안 거쳐? 안 거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성장관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작년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가 도입이 된 거, 신설된 거예요. 뭐 개정된 거죠. 옛날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불렀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이 뭐로 바뀐 겁니까?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뀌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신설된 거라고. 그럼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봐요. 아셨죠? 네. 자, 고개 좀 들어보시고요. 아니, 갈수록 공법이 좀 맛있게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었구나. 진짜 처음 들으면은 도대체 한국말인데 왜 저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한 2번 정도 들으면 서서히 조금씩 들리다가요. 3번 정도 들으면 많이 들리고요. 혹시 이제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들으면은 이제 공법에 진짜를 알게 되죠. 시작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이 뭐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다. OX? X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이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5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정연공구역과 시가화주는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머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런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럼 봐요. 서울에서 성장관리계획은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서울시장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장관이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정하는 거야. 그럼 지정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이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에서, 평택은 평택시에서, 광명은 광명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관리구역 설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장을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은 경기도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이에요. 도시적이죠? 도시죠. 평택, 행정구역이 평택이면 전부 도시적이다. O 묻겠습니까? X죠. 행정구역은 평택시에 속하더라도 용도적은 도시적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닌 게 더 많을걸요. 평택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등 있다니까요. 평택시에. 평택시 도시적은 세분되면 일단 4개가 어떻게 되죠? 주, 상, 공, 녹이잖아요. 거기서
평택시 주거지역, 평택시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은 개발 목적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맞죠? 그리고 대부분 개발이 진행 중입니까? 개발 완료입니까? 개발이 완료되어 있죠. 사적 개발이든 공적 개발이든 대부분 개발이 끝났다는 거죠. 개발이 끝났다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 맞죠? 아파트 짓고, 의무용도 빌딩 짓고, 공장 짓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장차 먼 미래에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평택시 행정구역 중에서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다. 맞죠?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의 개발, 이때 개발은 성장은 뭐죠? 성장은 개발을 말하는 개발. 성장은 개발이죠. 경제 성장이 아니고 개발을 말하는 거 개발. 그러면은 평택시 행정구에서 미래의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미래의 성장이 많은 곳은 녹지지역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경 보존지역이잖아. 여기는 한번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개발하면은 재건축 아니면은 재개발 바뀌고 신규 개발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신규 개발은 이쪽에 다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택시청에 가면은 개인이 땅 사적 개발, 개인이 땅을 사서 개발하기 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많이 된 곳이 가장 많은 곳이 녹지지역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이쪽이라 했죠. 여기는 개발이 유보된 유보 용도이거나 보존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이니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으니까 여기 평택시청에 가면 사적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대부분 여기서 허가가 신청된 거예요. 그런데 개발 허가를 해주면은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뭐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축사를 지어버리고 그게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으면 난개발돼 버리잖아. 공장 옆에 전원주택 들어오고 전원주택 옆에 축사 들어와 버리잖아. 그래서 그리고 개발 허가만 해주고 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고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을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를 하려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사적 개발이 거의 없는 곳이니까 이 지역의 성장을 신규 성장이 없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의 성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거야. 녹지지역,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을 그래서 누가 봐요? 성장관리구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이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러면은 그 계획의 내용을 알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겠네요. 성장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에 개발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상을 계획을 하는 거야. 그럼 개발 허가 해줍니까? 기반시설 들어갑니까? 기반시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도로잖아. 도로 들어오는 거죠. 시에서 개발 허가를 해주기 전에 도로는 몇 차선 도로를 어디까지, 몇 차선 도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주고, 주차장은 어디에 만들고, 공원은 어디에 만들고, 학교는 어디에 짓고 다 계획을 하는 거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럼 잠깐만. 아무 곳에 땅서 아무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도 제한을 받잖아. 여기는 전원주택 위주로, 전원주택 단지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용도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면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라고 평택시에서 계획을 해놨으니까 여기는 공장 지을 사람이나 상가 지을 사람은 여기 땅 사면 안 되는 거야. 전원주택, 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는 거야. 다른 용도는 용도가 제한될 거 아니야. 여기는 유통이나 업무 중심의 건물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다. 여기는 농, 수, 축산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그럼 난개발이 안 되잖아. 여기는 공해를 배철로 하지 않는 첨단 산업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계획이 좀 관리가 되죠.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은 이렇게 계획들로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공장 짓고 여기에 축산 짓고 여기에 유통시설 지으면 말 잘 들으면은 금평의 용적률을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 줍니까? 완화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성장관리계획 내용이라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내용하고 비슷해요. 성장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사촌이에요. 사촌. 어떻게 보면 사촌보다 더 가까운 형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야. 성장관리계획을 딱 보면은 지구단위계획하고 매우 유사하구나. 근데 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지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잖아.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주로 신규개발지입니까? 그래, 도시 외곽의 신규개발지에서 난개발 방지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된 거죠. 조금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제 봅시다. 자, 성장관리계획을 누가 지정합니까? 밑줄 긋죠.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유자시장 무슨까지가 누구죠? 지정권자. 지정권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가 지정권자 됩니다. 어디에 지정됩니까? 밑줄 긋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줄 긋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뭐죠? 지정 대상이 되는 거야. 거기에 주, 상, 공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지역은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기역부터 미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거야.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기역부터 미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죠. 그것도 기역부터 미음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기역과 미음은,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X하고 참고만. 그건 절대 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외울 필요가 없죠. 그거. 한마디로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미래,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공통점이에요. 맞죠? 그건 외울 필요가 없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지정 대상이라고 외워야 되지. 밑에 그걸 외우고 있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을 못하니까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듣고 의견 동그라미, 그리고 관경정기관장 등과 뭐하죠? 사전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칩니다. 동그라미, 의견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지정권자 뒤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기억번. 주민과 지방의회 뭐하죠? 의견 듣고 의견 동그라미. 관경정기관장과 뭐하죠? 사전에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으면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죠? 60일 내에 의견 제시해야 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죠? 30일.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국이 지정되면 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기업번에 도로, 공원 등, 자, 밑줄 긋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위험원의 건축물의 동그라미 용도 지연,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다 같잖아, 여기까지. 근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지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장관리계획에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용적률 뒤에다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성장관리계획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암기하셔야 되죠. 계획관리적은 건폐율이 40% 이하로 제한되는데 성장관리계획 수립 때는 50%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되잖아. 근데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30%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용적률은 얼마죠? 125. 1.25 범위 안에서, 1.25배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부터 읽어야 되죠. 성장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동그라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에 소속된 성장관리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274페이지 개발 밀도 가리고 있까 기반시설 부담률은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